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국가통계발전포럼에 참석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통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계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해야 할 통계의 역할과 또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국가통계발전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계청이 주최하는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강신욱입니다. 오늘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축사를 오늘 해주시게 될 김두관 의원님과 기조 발표를 해주실 장원철 교수님, 그리고 자담에 참석해 주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배영수 교수님과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상무님, 그리고 전문 세션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통계발전포럼은 2011년에 처음 개최돼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가통계발전포럼은 국가통계 생산자인 통계작성기관과 국가통계 이용자인 정책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이 모여서 국가통계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이제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통계청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데이터 전문기관과 다양한 통계 작성기관, 그리고 국가통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올해 국가통계발전포럼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열띤 토론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포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금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소통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가통계발전포럼도 더욱 넓어진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했고 많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통계 작성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통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통계를 흔들림 없이 생산해내는 것이 위기 극복을 위한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데이터 댐을 만들고 이를 전담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들 합니다만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둔 것만으로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제와 결합, 그리고 연계를 통해 통계 정보가 될 때 비로소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쓰임새 있는 재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저장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통계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유통되고 활용될 것입니다.
통계청을 비롯해서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가 생성, 유통, 활용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촉진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와 통계 작성 기관들도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서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등 새로운 자료원의 출현으로 기존의 국가통계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국가통계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서 현재 국가통계 체계 전반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면 국가통계의 영역별 분포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균형 있는 그리고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ICT 기반의 통계 생산 방식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문 동향조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조사 체계로 전환 중이며 비대면 조사 방식의 도입으로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에 답변이 가능해지고 응답률 제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의 수요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마스크 가격 조사나 혹은 모바일 데이터에 기반한 인구 이동 상황 조사를 통해서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데이터 3법 등 개정 등 데이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자료, 조사자료, 민간 데이터 등 다출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 데이터 센터 중심의 데이터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용자 친화적 통계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 포털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화형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줄 것이며 통계 작성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가인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가통계발전 포럼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온라인을 통해서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신욱 통계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10회 국가통계발전 포럼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 을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먼저 제10회 국가통계발전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신욱 통계청장님과 국가통계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통계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향후 데이터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혁동성 촉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 개방,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간 국가통계도 고용, 소득, 소비, 인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통계도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공급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도 국가 통계 발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두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원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께서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조 강연 후에는 장원철 교수와 또 강신욱 통계청장,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이사께서 함께하셔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다양한 주제의 유용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동욱 SK텔레콤 부장, 박병재 통계청 사무관, 이재영 SP연구소 고문, 박원용 통계청 사무관의 발표 이후 본 포럼의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통계학회 선출회원으로서 통계학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장원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께서 나오셔서 코로나19가 바꾼 일상과 국가통계의 역할, 개인정보보호와 공통데이터 모델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장원철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통계학과 장원철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그 최근 2년 동안 강연을 해주신 두 기조 강연자의 이제 강연 주제를 보고 제가 어떤 강연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많은 일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가 통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두 번째는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개인 동선 공개란 말들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개인 동선 공개라고 할 텐데 지금 코로나가 더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개인 동선이 공개될까 봐 꺼려서 그런 이유로 사실은 외출을 자제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이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청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데이터 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사회를 가지고 사실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20세기에 그 1인당 쏟아진 정보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에 그 신문에 나오는 정보의 양 하루치 신문에 나오는 양이 한 17세기 영국 성인 남자가 평생 습득하는 정보의 양과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무한히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다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구축보다 더 어려운 게 데이터 공유라고 합니다. 저희과 교수님 한 분이 예전에 이제 그 우유가 파동이 났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농수산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걸 미리 예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예측 모델은 뭐냐면은 그 젖소들이 실제로 이제 임신한 젖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그 앞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유 생산량을 예측을 했었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 축산협회라든지 그다음 농수산부 등등인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꼭 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진 데이터를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축보다 사실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공유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럼 데이터를 꺼내놓지 않는다면은 꺼내놓지 않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넷플릭스 경진 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아마 집에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왓챠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넷플릭스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제가 아주 그 미국에서 그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엔 넷플릭스가 우편으로 그 이제 DVD를 보내줬습니다. DVD를 한 3편 정도 보내주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반환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반환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받으면 이제 다시 새로운 영화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영화가 이제 뽑히냐면은 제가 거기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가지고 잔뜩 적어놔요. 잔뜩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적어놓으면 순서대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보고 싶었던 옛날에 이제 애가 어려서 극장에 못 가서 봤던 인기 영화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어떻게 고를까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비디오 가게, 뭐 지금은 이제 비디오 가게가 없습니다만은 혼자 가서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고르면 한 15분, 둘이 고르면은 뭐 한 45분 정도 걸려야 한 편 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영화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물론 넷플릭스가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에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계신 분들, 특히 격리 당하신 분들 집에서 TV 보시고 뭐 넷플릭스나 왓챠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기가 아는 영화 범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재미있는 영화 좀 누가 추천해 줬으면 좋겠을 텐데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A, B, C, D란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명랑, 국제시장, 부산행, 아바타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천 시스템이란 결론적으로 내가 보지 않는 영화에 대해서 내가 별점을 몇 점 줄 것인가 그걸 예측을 해서 내가 높은 별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화를 추천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왓챠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별점 준 게 언제였는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별점을 준 적이 있는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별점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표가 제가 이제 편의상 보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 숫자를 넣었는데 굉장히 그 구멍이 많은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별로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 이제 문제였고 이런 추천 시스템이 이 넷플릭스 경진 대회를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T&T 연구소의 통계학자들이 주축이 된 이제 팀들이 결국 우승을 해서 이 100만 불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아주 고무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시작할 때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맨 처음에는 이런 테이블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각 이제 가입자들이 이제 그 별점을 얼마나 줬느냐 이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다 조금만 추가 정보를 준다면은 예측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여성분들 같으면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할 거다. 그 다음에 10대 남자애들 같으면은 뭐 액션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연령과 나이 정도 정보만 주어진 연령과 성별 정도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예측이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2차 경진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경진 대회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개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텍사스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이 IMDb라고 또 유명한 영화 별점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넷플릭스에는 제가 이제 그 제 이름으로 이제 그 별점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익명을 사용해서 IMDb에는 예를 들면 B급 영화만 주로 보는 거죠. B급 영화만 주로 보면서 거기에 제가 뭐 깊은 밤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B급 영화에 대한 평만 잔뜩 써놓는 겁니다. 자, 그럼 저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는 항상 이제 고상한 영화 평을 쓰는 거죠. 뭐 만홍의 샘 이렇게 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걸 보고 웃으시는 분은 연령대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홍의 샘 같은 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제가 IMDb는 예를 들면 뭐 후궁, 뭐 방자전 이런 것만 열심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IMDb라는 걸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사실은 이제 깊은 밤의 사자와 장원철이라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본인의 정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인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2차 경진 대회 자체를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개인 정보를 위해서 사실은 그러면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개인 정보 관련 보호 법률로는 이제 크게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최근에 개정됐죠. 뭐 사실은 이제 그 의료법도 데이터에 관련된 법이긴 합니다. 개인 정보에 관련된 법이긴 한데 우리 흔히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런 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란 걸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가 없이 통계 작성이라든지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이제 그 정보들 활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 가명정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명정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정보 그리고 또 익명정보라는 개념들을 또 같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과 예와 활용 가능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인정보란 것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석규라는 남성이 1964년 11월 3일생이고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실제로 한석규 배우의 생일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 5월 1일 왓챠에서 명랑을 시청했다. 이렇게 된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딱 한 명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정보는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저희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명 정보는 뭐냐면은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위에 이제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석규라는 이름 대신 성만 나타내는 거죠. 한아무개 남성이란 건 있고 그 다음에 1964년생 그 다음에 2020년 5월 1일 왓챠에서 명랑 시청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가 정보 없이는 이걸 본 사람이 이제 실제로 한석규 배우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명 정보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작성이라든지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게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익명 정보는 가명 정보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인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성 50대 2020년 5월 1일 왓챠에서 시대물 시청. 자, 이러면 아마 남성 50대면서 2월 1일 왓챠에서 시대물 시청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도저히 이 사람 중에 한석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이제 데이터를 전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일단 정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와 같이 분류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익명 자료라든지 또는 이제 가명 자료의 경우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뉴욕시 택시 자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에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1억 건의 뉴욕시 택시 운행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은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언제 탔고 그다음 요금은 얼마였고 팁은 얼마를 줬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버 같은 데라든지 물론 이제 우버와 비슷한 이제 택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택시를 불렀을 때 요금이 얼마나 이제 나올 것인지 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정보를 전혀 포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 11억 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위원회의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는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 오른편에 보이는 사진이 영화 배우 제시카 알바입니다. 이제 저희 또래는 그래도 꽤 알려진 배우인데요. 자, 이 제시카 알바가 사실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 유명인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셀럽 같은 경우 파파로치들이 이제 많이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사진이 그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아마 디지털 이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면은 그 사진의 메타 정보들이 이제 다 있는데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제 찍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위치를 알고 어디란 걸 아는데 택시를 이제 내렸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 11억 건의 자료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서 내렸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제시카 알바가 팁을 안 줬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사실은 이제 돈도 많이 버는데 택시를 타면서 팁도 안 줬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큰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자, 물론 팁을 안 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가 그날따라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팁을 얼마나 주고 아예 안 주고는 이제 본인의 자유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개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복원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보가 지금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두 가지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 정보에서 익명 정보라든지 가명 정보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보호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국소 차등 정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콜, 뭐 요즘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심지어 재벌, 뭐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까지 프로포콜을 이제 복용하는 게 꽤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은 프로포콜을 얼마나 많이 복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설령 본인이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선뜻 자기가 프로포콜을 복용했다고 이제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각각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설문을 조사하는데 답은 이제 예냐 아니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동전을 던져 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이제 A 항에 대답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B 항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A 항은 생일이 짝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의 B 항은 프로포콜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둘 때는 저는 이제 각각들이 이제 설문이 작성될 때는 예 아니요만 됐는데, 예를 한 경우는 프로포콜을 복용했거나 또는 생일이 짝수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1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하면은 사실 동전을 던졌을 때 50명이 이제 앞면에, 정확히 50명은 아니지만 대략 50명이 앞면이 나왔을 거고 뒷면이 이제 50명이 나와서 질문 B에 대답을 했을 겁니다. 질문 A 같은 경우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짝수로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한 25명 정도, 반 정도일 테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총 27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 중에 25명은 사실은 이제 질문 A에서 나왔을 거고 25명은 질문 B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질문 B로 간 50명 중에 2명이 프로포콜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한 4% 정도가 사실은 이제 복용을 했다, 사용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거두는 사람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셨을 때 이제 들어오셨을 때 아마 지금 이 QR 코드 이제 찍으라고 할 때 이제 카카오라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QR 코드를 찍으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금융보안원에 이제 그 자문회의에 갔는데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QR 코드에서 그 찍었더라도 네이버에서 전혀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네이버를 전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네이버를 쓰지 못하고 카카오를 썼는데, 일단 카카오도 제가 이제 사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QR 코드를 가지고 찍는 순간 내 정보가 넘어간다는,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아마 그런 정보를 전혀 이제 가져간다고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꺼려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국소 차등 정보와 같은 걸 가지고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내 정보가 사실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 국소 차등 정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모티콘 같은 거 많이 쓸 겁니다. 뭐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참 말로 하기엔 구구절절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게 없는데, 이럴 때 뭐 예쁜 이모티콘 같은 걸 하나 보내면은, 뭐 아니면 고양이 사진 같은 거 보내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애플에서 사실은 개개인의 이모티콘 사용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소 차등 정보를 통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애플의 그 아이폰 사용자들 중에 이제 몇 퍼센트가 이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고, 뭐 이 이모티콘 얼마나 이제 그 포퓰러하고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모티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국소 차등 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목적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제 개인이 훨씬 더 안심을 하고 이런 개별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노비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개발된 앱인데요. 자, 이 앱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앱은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개인정보를 이 앱에 안 넣었으니까 이 앱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내 정보가 뭐 내 동선이 유출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블루투스를 보통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리 측정하는 건 많이 하는데 여기는 초음파를 이용을 합니다. 자, 초음파를 이용하는 이유가요. 사실 여러분들 GPS 같은 거 활용하면은 내가 거리를 걷는데 내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데 GPS 상에서 보면은 이제 길 건너에 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조금 이제 오차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자가 격리할 때 소위 말하는 그 밀접 접촉차 이 범위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격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밀접 접촉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격리 대상이 결정되는데요. 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기계들 사이에 초음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거리가 측정이 되고,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격리 대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밀접 접촉차 범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앱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일단 사실은 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그 회의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매일 이제 동선들이 기록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림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U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본인 위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다. 1, 2, 3, 4, 5. 그래서 이제 3 정도까지가 되면 밀접 접촉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현재 이제 6 정도 떨어진 데는 1명이 만났고 7에는 1명이 있고 뭐 10 이상 떨어진 데는 15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기록들 다 갖고 있다가 그다음 이 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본인 확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날짜를 거슬러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한테 기록들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개인 동선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완벽하려면 모든 사람이 이 앱을 써야 한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서로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이 앱을 개발자라든지 또는 통신 회사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때 이 밀접 접촉자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개인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 동선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정보를 최대한으로 이제 사실은 보호를 하면서 개인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코로나 시대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 정보 보호와 같이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로 계층별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지만은 개별 동선 파악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 구축보다 어려운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공통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한국이 굉장히 K 방역으로 해서 방역도 성공적이고 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심평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익명화된 국내 코로나 환자 19의 환자 데이터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건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민 청구 데이터, 그러니까 이 환자별로 어떤 이제 뭐 치료를 받았는지 그 청구 기록을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청구 기록을 공유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웹사이트에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통 데이터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그 공통 데이터 모델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데이터 모델은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실제로 분석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한 가지 공통 데이터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통 데이터 모델로 연구 과제를 지금 사실 수행하고 있고요. 서울대 분당병원과 같이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서로 다른 데이터 생성 기관이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꺼려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굉장히 민감한 의료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꺼려지니까 일단 데이터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소스 1, 2, 3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각 병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데이터는 공유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직접 이제 그 액세스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소시엄에 같이 있는 가톨릭 성모병원하고 이제 서울대 본원에 제가 보내면은 거기서는 제가 이제 보내준 이제 분석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ODC라고 하는 국제 콘소시엄의 경우에 전 세계 14국에 2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ODC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의 무료 분석 툴이라고 하는 아틀라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분석을 많이 사용되는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하는 분석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뭐 분석 매뉴얼이나 튜토리얼을 이제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시각화 툴인 아킬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하데스라고 하는 R 패키지 모임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고급 분석 방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이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데이터 3법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 거래소라는 그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금융 데이터 거래소, 이거는 금융보안원에서 지금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명 자료, 익명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명 자료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개인이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원이 실제로 이제 금융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란 거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금융 자료들이 얻어지고 뭐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가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통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교통 데이터 거래소도 역시 이것도 도로공사에서 만든 이제 데이터 거래소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 GPS 같은 거는 하나 일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교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들이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민간에서 만든 걸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이나 교통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사실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 거래소라고 하면은 민간 데이터 거래소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공유는 정말 어렵습니다. 데이터 구축은 그나마 가능한데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은 하시는데 데이터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으시려고 하거든요. 데이터는 곧 나의 힘이다.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동종업계 같은 거 모든 업계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업계와 같이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표준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이제 통신회사라든지 금융권, 은행권 같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의 표준화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명 정보나 익명 정보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의 결합을 인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불안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직접적인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결과물에 대한 공유가 아마 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통 데이터 모형이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통계청 마이크로 센터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이 생성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센터입니다. 2019년 현재 총 10개, 지금 11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최근에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유치할 때 제가 사실은 거기서 제가 좀 약간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서울대학교 그 리서치 센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11개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그 RDC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 그런데 유치를 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치를 가지고 도서관에다 유치를 했었는데요. 도서관장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사용 실적이 너무 낮다. RDC를 우리 서울대학교가 계속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회과학대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계속 서울대학교에서 유지를 하는 걸로 했고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마 이용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용센터 서비스가 보면 굉장히 좋은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고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직접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보면은 뭔가 어디로 도서관으로 어딜 간 도서관을 뭐 개인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는 가지만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 간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논문 같은 것도 다 컴퓨터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도서관을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를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결과를 물론 얻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직접 방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통 데이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 플랫폼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샘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그걸 분석 코드를 보내주면은 그 결과들 각각 보내준다고 하면은 아마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의 활용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데이비드 브린이라고 유명한 SF 작가인데요. 이제 이제 이분이 한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이제 when it comes to privacy and accountability, people always demand the former for themselves and the latter for everyone else. 뭐 우리말로 그 내자로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자성어로 많이 하는 게 그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항상 이제 프라이버시를 요구하고 딴 사람들이 이제 할 때는 내가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걸 얻고 싶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강연은 이제 개인 정보를 대해서 사실 우려가 많은데 이 차등 정보부와 같이 수집하는 주체가 개별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다면은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공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공유를 하지 못한다면은 결과물을 공유하는 공통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을 통해서 유익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장원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장원철 교수께서 좌장으로 또 강신욱 통계청장,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 이사께서 패널로 참여하셔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잠시 장내 정리 후에 기조 강연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연사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조 발표해 주신 장원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그 기조 발표 주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꿨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통계를 생산하거나 혹은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였고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그다음에 정책의 필요성에 맞게, 그다음에 개인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더더욱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토론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점, 여쭤보고 싶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발표해 주신 장 교수님과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토론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배영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배 교수님과 김춘석 상무님께 각각 한 5분 정도씩 오늘 기조 발표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고 싶은 내용과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배영수입니다. 오늘 그
정원철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것도 뭐 데이터 공유를 못하면 결과라도 공유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조금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그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이 있죠. 다빈치가 그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모나리자 거냐 아니면 다빈치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나리자가 모델 승낙을 할 때 당연히 자기를 그릴 거라는 것을 동의를 했고 아마 뭐 명시적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렇지만 모나리자가 자기를 그린 그 그림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서 수천만 명이 그 구경을 하고 그렇게까지 활용될 것까지 다 미리 예상하고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옛날 공동체 사회에 살 때는 동네 아주머니께서 옆집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 있었고요. 그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공동체로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좀 더 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개인정보라는 것을 지금처럼 너무 개인정보만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과하게 규제하지 말고 조금 더 그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원철 교수님 그 발표 자료 중에서 그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나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요구하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좀 더 책임성을 강조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그 라디오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승수라는 배우가 한 말이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르고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심정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정은 뭐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신 그 이러한 마음은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옛날부터 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지의 비극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경우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빨리 고갈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돈을 내서 그것을 공급을 하게 되면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재화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공유지와 공공재를 일종의 시장의 실패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 사회에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안 되고요. 데이터까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우리가 내기 싫지만 그 전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데이터도 비록 내 거는 내기 싫고 남 거는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세금을 내듯이 내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금이나 데이터를 내가 가진 소중한 자원을 누군가에게 제공을 했을 때 그 자원이 그러니까 남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세금을 냈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거를 뭐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납세자로서.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제가 통계조사에 응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공익을 위해서 저희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남용이 된다든지 사적인 이익에 활용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자세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믿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과 이제 선진국의 시스템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사전적으로 어떻게든 그 잘못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그 감시를 하는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구자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정말로 공익적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만약에 그 연구자가 실수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뭐 미국의 조세 세금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실 납부의 의무를 해서 스스로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오디트를 해가지고 걸리면 크게 페널티를 받는. 따라서 우리도 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런 공공 데이터를 연구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믿고 제공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사후적으로 크게 처벌함으로써 절대로 잘못 남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모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이 자리가 이제 국가 통계 발전에 관한 어떤 토의하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이 코로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그 장 교수님의 발표 내용이 너무 시의적절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좀 공감이 갔었는데요. 제가 불가피하게 2주 전에 노래방을 좀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상적인 생각도 해왔죠. 만약에 걸리면 그걸 감춰야 되나? 되게 감춰질까? 사실은 안 감춰졌겠죠. 핸드폰을 켜놓고 갔으니까. 아무튼 그런 사실은 뭐 어쩌면 상황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개인정보 요거 연관이 되어 있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산도 생산이지만 저희가 제가 이제 조사 업계에 있으니까 저희도 자체 생산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공유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탁을 또 요청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러고 싶은데도 이제 뭐 회사의 방침이랄지 또 다른 입장에 있는 또 다른 관계자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공유의 문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수차등 정보랄지 그다음에 또 그 공유와 관련된 여러 그 대안적 그 말씀들 아주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사실 예컨대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전체 한 우리나라 한 600여 개, 7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에 그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1년 동안 각 기관의 이제 민원인들의 정보를 이제 저희가 받아서 연락을 하는 거죠. 뭐 그 과정이 한 2달 정도 계속 민원인과 공무원 대상 조사를 하는데 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응을 매일 뭐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몇 년째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됐네요. 하는데도 큰 차이 없이 이제 그런 항의랄지 불안감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가명 정보에 이제 가까운 정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설명을 해도 사실은 뭐 해가 바뀌면 조금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신뢰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또 이런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한 신뢰, 아마 이런 거일 건데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와 이런 그 신뢰 문제는 상당히 밀접해 있지 않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공공기관, 그 다음에 통계 작성의 어떤 과정에서 관계된 사람들의 그 신뢰를 제고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사실은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들이 훨씬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좀 더 완화된 그다음에 좀 더 공익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는 합니다만은 또 이제 아까 저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을 또 직접 닥치거나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실은 그 국소차등정보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그 단일 정보로서만 활용이 되는 거냐? 나의 정보가 아까 링크되는 여러 다른 정보들이 많을 건데 연계되고 링크되면 결국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들은 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가장 기저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좀 그 신뢰를 좀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좀 다각도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수집 과정이랄지 가공 과정이랄지 활용 과정,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그 아마 절차적으로 서로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돼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저희도. 근데 저희 여성가족 패널 데이터를 정보진흥원에 지금 DB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표준화 과정이죠. 그러면 애초부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설문지에 표준화에서부터 시작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어떤 구조화 작업, 이것도 이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었겠죠. 이제 아마 그런 건 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공유를 위해서는 그 수집 단계에서부터 그런 어떤 그 서로의 합의나 그 양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다 싶겠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 데이터가 특히 정부 생산 데이터는 공익성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또 같이 좀 더 공유를 좀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가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 보면서 그 가장 어떻든 개별 지금 그 프로젝트 단위, 그다음에 또 독립적인 기관 단위에서는 지금 상당히 DB 작업이랄지 이런 공공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이 활발한데, 그 데이터 간의 연계성, 기관 간의 연계성은 사실은 좀 제한점들이 있죠. 그게 이제 공유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그 인식적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그 테크놀로지적인, 그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좀 해 나가야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제도적인 부분과 이해관계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지금 그 데이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화번호 안심번호 지금 활용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휴대전화번호를 그 통신 3사가 한 11개로 그 가상 번호를 해서 조사 회사에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번호를 이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번호를 정치 선거 여론조사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 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결정을 하는 데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선거 조사에만 가상 번호를 활용하지, 사실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저쪽 그 대전에서 또는 그 부산 제주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리크루트를 하는 과정에 전화 조사를 랜덤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쪽에 휴대전화를 못 쓰잖아요. 그럼 가상 워낙 지역이 짧으니까 랜덤하게 번호를 생성해서 그 추출을 못 하죠. 안심번호를 써야 되는데 못 써요. 왜? 안심번호는 정치 선거조사에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정책 조사에 활용하는 것이 우리 공익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필요하고 좋겠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의 여러 구축 과정도 있고 어떤 뭐 법적 제도적 고려 사항도 있고 하겠지만, 활용의 측면에서도 정책적 공익적 관점을 고려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 행사니까 제가 이제 통계청 관련된 그 데이터 그 DB 구축 과정이나 활용한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봤어요. 뭔가 좀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그 개선점이나 아니면 기대 사항 같은 게 있냐, 이제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보진흥원 같이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데이터 구축이 훨씬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간 연계도 하는 작업들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낫다. 그런 전문성 분명히 있다. 그런 이제 칭찬은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간의 연계성 차원에서 개인 간 연계는 어렵겠지만 결국에 그 변인들 간의 어떤 그런 연계의 그런 노력들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사실 좀 유료화돼 있거나 로그인을 해야 되거나 이런 유저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좀 그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어떤 비용 부담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든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마 국가가 이제는 조사 어떤 그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이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런 요구들도 있고 또 활용자 사용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고요. 사실은 이런 국가 통계가 어떻게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또 잘 전파하고 그럴 필요도 상당히 있다 싶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기조 발표를 들으니까 약간 학생스러운 질문도 좀 하고 싶어지는데요. 첫 번째 학생스러운 질문은 아까 그 프로포폴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시면서 국소 차등 정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그것을 국소 차등이라고 그 용어를 써서 지칭하는지 그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건 이제 뭐 질문이자 혹은 저희 통계 작성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여러 기관들이 각각 표준화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소개를 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종합이 종합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통계청이 여러 중앙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이용해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각 기관들의 결과에서 취합된 것과 이것을 처음부터 연계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통계로 만들어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통계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신뢰성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담보하는 방법은 그 로 데이터를 마이크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각 기관이 보유해서 결과만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때는 저희가 책임지고 분석을 해서 국가 통계를 발표를 하더라도 수요자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국가 통계에 활용할 때 고민되는 지점이 이제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뭐 예컨대 암호화한다거나 여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분석 결과를 종합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 원자료를 공개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우회하거나 돌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기 총장님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총장님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국소 차등 정보 보호 그 명칭이 어떻게 나왔냐는데요. 이 명칭은 원래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게 차등 정보 보호고요. 그냥 로컬이 앞에 붙어서 이제 그 앞에 국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그러니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이 그 거두는 주체가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내는 주체하고 거두는 주체 모두 이제 그 이 실제로 그 정보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한 건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하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약간 엄밀하게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애플에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명칭은 제가 유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번역하신 분들이 맨 처음에 쓰실 때 차등 디퍼런셜이라는 걸 차등으로 쓰고 그 앞에 이제 그 다음에 로컬 디퍼런셜이라는 게 나오면서 아마 국소 이런 식으로 붙인 게 아닌가. 사실 명칭으로 보면 좀 약간 굉장히 이렇게 좀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 명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일단은 유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데이터를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분당병원과 서울대병원과 가톨릭병원의 데이터를 다 합쳐서 분석한 거하고 각각들의 병원에 나온 자를 분석해서 모형이 3가지가 나왔는데 그 3개의 모형을 가지고 합치는 거하고 과연 결과가 똑같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아마 그 사회과학 하시는 분은 메타 어널리시스라는 분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 있거든요. 결과물을 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들에 대해서 모형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형을 사실 결합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원래 자료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피팅한 원래 모형하고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뭐 마들 인테그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아마 학계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 데이터 부분은 이제 참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한 방안은 사실 2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차등 정보보호는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설문조사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뭐 익명화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이 차등 정보 보호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그 노이즈를 더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봤는데 개개인의 정보는 똑같지 않은 거죠. 아까 제가 중간에 예를 들었던 이제 택시 기사, 택시 자료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팁 준 금액이 변한다든지 그다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약간 변한다든지인데 이걸 가지고 그 시간대에 뭐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종로 3가에서부터 뭐 낙성대까지 갔다 그러면은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는 똑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로 데이터를 이제 노이즈를 더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자체를 공유를 하지 않고 이제 그 포맷을 통일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 이제 받아내서 그 결과물을 합치는 그런 작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로 데이터로 한 거하고는 결과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노이즈를 어느 정도 노이즈를 정해서 항상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유틸리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게 학계의 큰 관심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분야는 사실 좀 재밌는 게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연구가 시작된 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이 하신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의 평균을 알고 싶다 이러면 그때마다 노이즈를 다르게 더해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하고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같이 리서치를 하면은 통계학 하시는 분은 이론만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뭐 약간 결과물만 얻는데 주력을 한다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 정도 노이즈를 더하면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해도 원래 평균과 똑같이 나오고 뭐 회귀 분석을 해도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런다고 했는데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아니 누가 그렇게 평균 한번 구하고 분산 한번 구하냐 데이터를 통째로 받아서 그림도 그려보고 회귀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할 때마다 하나씩 하면서 데이터 노이즈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이 통계학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실제로 자료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하고 이론적인 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좀 약간 일반적인 경향과 반대로 이제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분야도 지금 실용화가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개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로 데이터를 한 거 결과를 근접하느냐 이 2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좀 다른 접근 방법인데 그걸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일단 학계에서도 큰 이제 연구 관심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그다음 이걸 가지고 또 실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통계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 이제 그 병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그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요. 코멘트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해외하고 저희 나라하고 비교하면 차이점이 뭐냐면은 옵트인, 옵트아웃이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규제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규제가 많으면 항상 그게 틈이 벗어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비에서 내가 어떤 연구에 관련된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규제가 없으면은 그럼 다 사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 가지고 내가 이 물품을 샀는데 어느 날 뉴스에 나왔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다. 규제에는 포함이 돼 있다 않다더라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내가 연구비로 이 물품을 사는데 ABC를 사는데 내가 이거 누군가 이걸 보고 의문점을 제기할 거라면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에 없으면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공익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에 맞으면은 이제 그 사용이 허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촘촘히 해놓으니까 규제를 벗어나면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걸 오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사용 목적이란 큰 원칙을 따라 가지고 데이터 사용 그 이제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공유를 볼 때 어디 가서 프리 와이파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쓰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냥 발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급부로 쉽게 말해서 프리 와이파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무심코 자기 개인 정보, 소중한 개인 정보를 그 많은 정보를 내시는데 프리 와이파이가 주어지지 않고 조그만 정보인데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뭐 유전병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감염되신 분들한테 그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가 세금으로 다시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이제 좀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거부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처럼 이건 뭔가 이제 시민 의식이나 그런 데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규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고 사용 방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불신, 뭐 김준석 상무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 의식이 좀 더 많이 향상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 안심 정보 같은 거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만 있는 거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말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한다면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안심 정보와 같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은 개인 정보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분 이제 김수석 상무님이랑 병수 교수님께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 의견에 공감을 해주신 것 같고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제 답변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흥미로운 주제이고 많은 그 궁금증이 있는 주제여서 더 여쭤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계실 텐데 뭐 저희가 지금 10분 남짓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이제 전체 그 행사의 국가통계발전 포럼이라는 행사명에 맞춰서 앞으로 국가통계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 분은 배 교수님은 주로 통계의 이용자로서 그리고 발표해 주신 장 교수님은 통계의 공급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 대해서 혹은 국가통계에 대해서. 그리고 임상무님은 최근에 뭐 통계라는 것을 공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특히 데이터 경제가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고 바라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배 교수님, 김상무님, 마지막에 이제 장 교수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로는 통계의 수요자,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 1년 반 정도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이렇게 통계를 만드는 조직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고요. 이용자로서만 가졌던 불만을 조금은 생산자 입장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국가 통계가 뭐 정말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가 통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계 중앙기관인 통계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통계와는 또 약간 차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청이라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통계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통계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가 정책에 필요한 아주 소중한 정보를 생산해온 경험이 통계청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으시지만 국가 통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시고 외국 통계와 비교해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해 있고 아주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 통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기존의 조사가 아닌 이제 그 빅데이터라든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출처의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통계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통계개발원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 통계 조사에 응할 그 의무 또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국가 통계를 만드는데 제공해야 될 의무가 저는 국민의 4대 의무 다음에 5대 의무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방이나 납세, 뭐 교육 이런 것도 국민이 당연히 국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토론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돈만 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세금 내듯이 아까운 내 돈 내듯이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통계에 대해서 마치 님비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국가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춘석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인정보 보호는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외국의 회사보다는 우리나라 정부를 더 믿고 내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위반되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기꺼이 제공함으로써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4차 산업, 빅데이터, AI 뭐 이 시대에 사실은 그 서베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뭐 저희 이제 서베이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업계 또는 아마 연구자들은 많이 이제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아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서베이 데이터적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서베이 플러스 알파 이 부분과 이제 접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지금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점에서 뭐 사실은 뭐 그 인터넷상 SNS의 접목이랄지 이 부분은 조금 그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그 행동 데이터들, 행정 데이터 또는 그 다른 여러 민간 기관의 행동 데이터들 이쪽과 서베이 데이터가 같이 접목시키는 그 작업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에서는 지금은 뭐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좀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민간끼리는 어떻든 뭐 필요에 의해서 서로 좀 논의들은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민간과 공공 이쪽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저희가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습득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또 본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업계에 있으면서 뭐 조사를 해보고 인식 자료들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생각했던 게 근데 뭐 국세청 데이터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심평원 데이터든 국가 행정 데이터들 그 독자적인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 간에 연계된 어떤 그런 분석들이 총괄적으로 됐다면 그런 논란들을 상당히 그 논란의 어떤 쟁점적 논란이 아니라 좀 과학적 어떤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더 노력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 점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통계청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공개가 분명히 될 수 있고 자료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공개가 안 되는 뭐 대표적으로 선관위 데이터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같이 해서 논의가 돼야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통계청과 데이터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조직에 새로 데이터청이 이제 생길 거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청의 역할이나 그다음 통계청과의 차별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형태든 통계청이 데이터청이 만약 생긴다면 거기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별화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 혹은 통계청이 뭐 확대 개편되는 방안도 있겠지만 데이터청이라고 아마 이름을 굳이 붙여넣는 경우는 이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 가공하는 걸 가지고 강조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기조 강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구축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데이터 분석도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도메인 주체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 계신 분들은 농수산부 자료는 농수산부가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석을 해야지 딴 쪽에 분석 전문가는 농수산부 자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 자료도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통계학을 좀 배워가지고 분석하는 걸 잘하지 통계학 전공한 사람이 교육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엉뚱한 결과를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현실은 사실은 중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이 한국에서 훨씬 강하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맞춤형 의료, 개별화 의료 같은 걸 나타내는 정밀 의료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80%가 과학자고 20%가 의사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80%가 의사고 20%가 과학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청도 지금 만약에 이런 분석 기능을 넣을 때 성공하느냐 여부는 말씀드린 대로 분석 전문가들이 그 도메인 이제 그 난리지가 있는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공유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주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청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약간 그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제 시대의 화두인데요. 인공지능 전에는 불과 얼마 전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에 아마 머신러닝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쪽에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이제 마이클 조단이라고 버클리 대학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이제 이분이 뭐 머신러닝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데이터 사이언스 리뷰라는 새로 생긴 저널이 있어요. 이제 그 저널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이 세계는 사실 같은 거다. 버즈월드다. 근데 만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른 걸로 인식을 안 돼.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요즘 교육도 강조되고 인공지능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화두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약 인공지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강 인공지능입니다. 서로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옛적에 백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구글 번역기 옛날 얼마 전에 지금 나아졌는데 돌리면요, 그 백조 한 마리를 가지고 1 빌리언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면은 스완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 거쳤으면 사실 더 못해야 정상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하고 일본어 사이에 데이터가 많고 일본어 영어 사이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번역이 잘 되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거쳤는데 데이터가 많으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강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그 전에 데이터 사이언스로 얘기하는 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그게 이제 교육에서도 들어올 거고 정부 시측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너무 버즈월드에 이제 현혹되지 않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게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데 그게 사실은 예전에 얼마 불과 몇 년 1, 2년 전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기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청이 데이터 이제 생산자로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은 인공지능의 주역은 통계청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기조 강연의 주제와 토론의 주제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공유, 공동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통계청 입장에서도 많은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험하고 해서 더 많은 자료를 연계해서 더 많이 제공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청이나 통계청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러 조언을 주셨는데 데이터 어떤 국가 데이터의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이 올해가 이제 청이 된 지 30년인데요. 30여 년간 쌓여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력이 정부 안에서 공유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 분 말씀 오늘 저희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저희 통계청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고 하지 못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토론을 하시는 동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불편하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발표 토론자들의 어떤 깊이 고민하는 모습, 사려 있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지 못해서 아쉬웠을 텐데 내년도 이 자리에는 다시 마스크를 벗고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공간에 모여서 직접 열띠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